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 미 국제시장의 현황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달 초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이 금리의 전환점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고 미국과 유로존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인플레이션이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하자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일부 신흥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비농업 부문의 고용 증가 폭이 줄어들고 고용비용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뚜렷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노동시장이 점차 열기를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등 주요 통화당국은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두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현재 자신감의 변곡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중앙은행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든 인플레이션이 2% 이상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에서 물가 연동 국제 수익률을 차감한 값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3분기 4.9% 성장한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주하고 있습니다. 2분기와 비교하면 해외 부문을 제외하고 소비, 투자, 정부 모두 성장 기여도가 높은 가운데 소비가 업종에 상관없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늘어난 소비의 재원인 금융저축이 감소해 3분기와 같은 유형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이 수입보다 작은 마이너스 순수출은 호황의 증거입니다. 요약하면 3분기 미 경제는 호황을 구가했으나 이 추세가 4분기에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국제시장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최근 낙관론이 제기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금리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오르는 추세, 즉 베어 스티프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비롯하며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요인을 제공한 미국 경제 여건이 장기금리의 상승 추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년물 장기금리는 미국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기준금리이자 핵심 경제 지표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장기금리의 상승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장기금리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연준이 뒤늦게 금리 인상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국제시장은 요동쳐 왔습니다. 수익률이 오르는 가운데 그 변동성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사학자 퍼거슨은 지난 2년간 채권 투자자들이 150년 만에 최악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요지의 기고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투자회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엘 에리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하는 기능을
이를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경로에 대한 컨센서스 부재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비록 중동 사태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뒷북 대응에 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의 지연 효과, 축소되는 대제차 대조표의 파급 효과, 효과적인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의 부재에 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히면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입세익의 기준에서 볼 때 노말이며 작년부터 단기간에 급등한 국채금리는 두 번의 침체를 동반했던 1979, 1982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편 높은 것은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물 물가연동 국채의 수익률로 측정한 장기 실질금리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장기 실질금리도 높아진 것은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구조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의 상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 금리 인상 가능성입니다. 높아진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따른 정책 금리 인상이 기대되어 미래 단기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오늘의 장기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로거프 교수와 커밍스는 글로벌 경제가 지정학적 위험과 케인지언 정책 대응으로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높아진 시대에 진입, 채권 수익률이 항구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진핑 정부가 내부 지향성을 강화함에 따라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 경제의 역할이 축소될 때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만기할증입니다. 만기할증은 장기 채권 투자에 따른 보상을 말합니다. 이 보상을 객관적 기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으며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높아진 금리 변동성입니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에서 매각하는 양적 긴축으로 정책 전환은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그 변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주가 하락 시 연준이 금리 인하로 방어해주는 Fed 풋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채가 위험자산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헤징 수단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은 금리 변동성이 또 다른 요인입니다. 더욱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장기 국채 공급의 증가는 만기 할증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8월 피치의 신용 등급 하향, 며칠 전 무디스의 부정적 전망에는 재정적자라는 공동 요인이 있습니다. 발행된 국채의 만기 구조도 만기 할증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현재 발행된 미국채 물량의 55%가 T노츠며 T본즈는 17%, 단기 국채는 18%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만기 할증을 낮추고자 국채의 만기 구조를 단기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대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미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의 상대적인 감소는 만기 할증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감소할 때 만기 할증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초저금리 시대의 Search for Yield가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포트폴리오 프론티어 이론에 따른 최적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 초저금리 하에서 레버리지 P와 포트폴리오 2점을 선택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포트폴리오 2-와
현금을 보유하는 피내시를 선택하게 됩니다. 돈값이 비싸질 때 돈을 빌려 위험자산에 투자하던 합리적인 투자자가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대신 자산의 일부를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 형태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버리지 축소에 따라 신용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나아가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립금리 또는 자연이자율이라고도 하는 R-스타는 완전고용 하에서 실질금리를 뜻합니다. 인플레이션 갭이 0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서 유지 가능하게 되어 R-스타의 정확한 값을 추정하는 것은 통화정책 수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뿐 아니라 정부의 차입 비용과 국가 채무의 지속 가능성의 준거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실질금리 수준은 R-스타에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R-스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지면 자본의 한계 생산력이 높아지고 따라서 R-스타도 오르게 됩니다. 청장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고 노년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에이징은 1인당 자본의 크기를 늘어나게 하고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감소하게 해 R-스타는 하락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구축 효과를 동반할 때 R-스타는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신흥국의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때 R-스타는 하락합니다. 지난 10월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은 R-스타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습니다. 우선 신흥국의 기술 진보와 선진국의 에이징은 R-스타를 낮추는 요인으로, 공공채무 증대는 높이는 요인으로, 탈세계화에 따른 생산의 비효율성은 높이는 요인으로 각각 작용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질금리의 상승은 통화긴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며 통화긴축 종료 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만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 채무 증대 등이 관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요컨대 IMF는 실질금리가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높은 실질금리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국가 채무의 다이나믹스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식은 이미 수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래 두 식에서 올해 발간된 IMF의 재정 모니터의 데이터에 기반해 국가 채무의 동체식의 각 항목을 추정했습니다. 2021년 미국 GDP 대비 본원 적자는 9.3%에 달했으나 전년 대비 국가 채무는 7.1%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실질금리가 국가 채무 수준을 16.4% 낮췄기 때문입니다. 한편 같은 해 우리나라는 본원 적자는 0.4%, 국가 채무는 2.6% 각각 상승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아 국가 채무를 2.1%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수준이 미국보다는 낮지만 그렇다고 재정 여력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다는 함의를 가집니다. 또 다른 함의로서 환율과 금리가 상당 기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입니다. 그림은 강달러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3년 11월 초 달러화의 대외 가치는 2020년 초 대비 6% 상승했으나 원 달러 환율은 1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양국 간 정책금리 역정과 상관없이 국제시장이 동조화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 그림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보다 크고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인 비금융 민간 신용은 한국 경제가 금리 위험에 더 크고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금리는 미국이 올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지 않는 한 빚이 과다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하는 부채 오버행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